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하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죠.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2026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그래요. 현재 국장이. 그래서 새로운 국장으로 로만 고프만이라는 인물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로만 고프만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현 총리실 국방비서관입니다. 고프만 내정자는 IDF 기갑병과 출신이에요. 보병 출신입니다. 장성으로 정통 야전군의로 정평에 나와 있고, 벨라루스 출신으로 1990년에 14살 때 이스라엘로 이제 알리아를 했죠. 그런데 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7 학살 당시에 고프만 장군 직접 소총을 들고 저기 스테로 외곽에 있는 교차로에서 하마스 병력을 홀홀 단신으로 막아버렸어요. 오호, 그런 사람, 저 장면이군요. 저 장면이죠. 저기서 이제 이때는 아마 약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특수병과나 정보병과 아니면 약간 한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약간 한직에 있을 때 자기 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저렇게 싸웠는데, 혼자서 하마스와 거의 다이다이 붙은 거네요. 그렇죠. 장군인데 총 들고 이제 병력들 이제 자기 연락해가지고 비상연락해가지고 저렇게 막았죠. 저게 뚫렸으면 이제 탈레비브가 먹히는 거거든요. 어허. 10월 7일 학살 때. 자, 그러면 저 또 다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뭐가 있냐면 저게 이제 앰뷸런스 실려왔을 때 저게 사진이에요. 누가 지금 고프만이 실려간 거예요? 예. 저 부상을 입었군요. 그때 유혈이 당시에. 난자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 뭐 보병처럼 싸운 거죠. 알보병처럼 우리처럼 싸운 건데, 요거 때문에 중상을 입고 회복후 다시 2024년 네타냐후 총리 국방비서관으로 이제 다시 영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좀 야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로만 고프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정보국장으로 뽑힐 사람이 정작 정보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무경험자다. 그래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굳이 로만 고프만을 차기 모사드 국장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현지 이제 정치 전문 기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문성 배려가 아니라 네타냐후 안보팀을 친정 체제로 그립강화하는 거다. 자기 측근으로 이제 채우는 것이죠. 측근 혹은 자기랑 그 사상과 노선이 맞는 국방 전략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보팀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방장관, 신베트 국장, 그 다음에 IDF 총장, 그 다음에 모사드, 이 큰 빅4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갈아쳤어요. 10월 7일 이후에 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대표적으로 갈란트 국방장관을 내치고 카츠 국방장관을 앉혔고, 로닌바 신베트 국장, 국내보안청이죠, 를 내치고 지니 국장을 이제 앉혔고, 그 다음에 IDF 할레비 총장을 갈아치고 자미를 앉혔고요. 마지막 남은 게 모사드입니다. 데이비 바니아를 날리고 안보 빅4인 이 사람 고프만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건데, 이게 왜 자기 친정 체제로 가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 그 전쟁 2년 동안 치를 때, 햇수를 2년 동안 치를 때 전쟁 내각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엄청 잡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합세해가지고 계속 평화하고 사보타지 시켰어요. 의사결정 라인에서, 지휘체계에서. 그때 그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타이트 그립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고프만이 국방비서관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올렸냐. IDF가 가자 지구에 주둔해서 장기 통치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게 현재 이제 야권에서 비판하는 거죠. 야, 이거 미국하고 안 맞는데, 국제사회 조율하고 안 맞는데 또 비판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타냐후 내 생각이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칠면 전쟁에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다양한 가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소음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싶어요. 뭐 가자 지구 2단계고 뭐 국경 있고 뭐 장기 휴전 상태고 이런 얘기 했는데, 요런 소음이 있죠. 또 터키군이 또 가자군에 또 ISF에 참여한다는 등, 안정화군에 참여한다는 또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카타르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공개 회담하네. 이거 다 소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비유 맞춰주는 네타냐후가 해주는 거고, 진짜 속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드 국장을 정통 야전군 출신을 삼는다는 거는 뭐냐? 가자지구 우리가 통치한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정은 이제 사행을 하겠죠. 뭐 ISF 갔다가 CMCC 갔다가 뭐 터키군도 올라면 와라. 근데 전투병력 말고 뭐 연락장교 한 2명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사행하겠지만 목표점은 하나예요. 가자는 이스라엘 통치한다라는 게 요번 인사로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인사가 팔라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하려면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얼마나 총에 맞아봤느냐, 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화면에 그
혼자서 총 들고 하마스와 이렇게 맞짱 떠서 일대 다수로 싸웠던 그 장면하고 특히 그 뒤에 그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그 피가 난자했던 그 이 앰뷸런스 바닥 장면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그렇죠.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10월 7일 날 전쟁이 난 이후에 너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저 하마스와 맞짱 뜨면서 싸우면서 총 한 방 쏴봤어? 피 한 방 흘려봤어? 적진에 뛰어들어 본 적이 있어? 없지. 앉아가지고 전화로만 들어가라고 진격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못 되는데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피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린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앉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기려고 하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로만 고프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통령한테 헤르조그죠? 헤르조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길래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뭐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어허. 올 11월 초에 이제 공식 서한을 헤르코츠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뭐냐면 네트냐후에 대한 사면권을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이며 정당성이 부족한 게 보니까 당장 사면시켜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내정 간섭이네, 뭐 그러면서 또 법률적 정당성도 법리 논쟁이 있고 과거 사례는 있다고 그래요. 기소 안 단 상태,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냐, 뭐 법률적 논쟁도 있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또 최근에 네트냐후 총리도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사면해달라. 이거 전쟁 지휘해야 되는데 사면해달라. 국익에 반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의견을 존중하나 이스라엘은 주권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 뭐 일각 여러 소식이 있지만은 사면에 대한 어떤 그게 워낙 이스라엘 정치권이 완전히 분열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헤르조그 대통령조차도. 왜냐하면 그분도 노동당 출신이고 네트냐후하고 정적 관계이긴 한데 지금 너무 정치가 양극단화됐다. 그래서 이걸 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순을 지금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그 고민을 하는 걸로 현지 전문 분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트럼프의 신안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과 국익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가 두 국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는 신국가 안보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트냐후 총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요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왜? 극좌파 노동당 출신 총리들은 또 맨날 뭐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노래나 부르고 이란하고 뭐 공생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열받는 거죠. 중동 질서를 이스라엘 네트냐후와 같이 이게 짜야 되는데 또 이상한 리버럴들 들어와가지고 뭐 이슬라마 포비아 이 짓거리 하면 이제 화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가 중동 정책을 제대로 키를 잡고 움직이려면 네트냐후가 필요해. 이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 수행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 네트냐후 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네트냐후 사면은 곧 트럼프의 국가 전략의 완수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는 총리네요. 나의 적절한 파트너 네타냐후. 자, 이번에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소수민족, 드루즈족 또는 베두인. 이 드루즈족하고 베두인들이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 군 입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늘어나고 왜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제 시리아 수헤이다 지역에서 드루즈 민간인이 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로켓 쏴가지고 막 어린이 풋살장인데 완전 팔다리가 다 절단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드루즈 공동체가 각성을 한 거죠. 야, 우리 IDF 조인하자, 입대하자 해서 입대 러시가 일어났고 드루즈 진입률이 85% 올랐다고 합니다. 베두인도 60% 올라갔어요. 지난 가자 전쟁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아랍계 족족들이 이제 다시
그 IDF로 이제 이게 복귀한 거죠. 아랍 기독교인 이때도 전년 대비 3배수로 증가했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이게 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뭐 소수민족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자지구 장기 주둔 병력이 필요해요. 병력 자원이 지금 예비군들이 지금 거의 과부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자원이 필요하고, 또 가자지구에서 안정화 작전을 펼치려면 이스라엘 얼굴 하얀 이스라엘보다는 아랍 얼굴이 좀 편하지 않겠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호재가 지금 어떤 밑바탕이 지금 마련된 것이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랍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자지구나 유대 사마리아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두루즈족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도 아랍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는 이 두루즈족들의 그 활약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그 아랍어 잘하고 아랍 사람 같이 생긴 이 군인들이 할 일들이 있거든. 그렇죠. 특수작전. 이 드루즈족들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드루즈족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대 많이 간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인데,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드루즈족이면서 이스라엘 군복 입고 그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야, 너 주이시냐? 그러면 아니다, 나 드루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드루즈족은 뭘 믿는 족이니? 이슬람이니? 이슬람이긴 하지만 다르다. 뭔데? 그러면은 이건 우리 민족들만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해줘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일절발설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룰이래요. 두루즈족이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의리가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두루즈족. 이스라엘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즈족뿐만 아니라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저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터키 쪽에 있는 이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 요즘은 또 이스라엘한테도 러브콜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1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으로 공급되는 원유 시설을 드론 공격으로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 배후가 누구냐면 이란 대리 세력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쿠르드 자유당 소속 군사고문이 예루살렘 포스트 매체 인터뷰에서 이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군은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암묵적인 그 어떤 동맹, 눈에 안 보이는 동맹, 대놓고는 안 하지만 어떤 군사적 협력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이 쿠르드족 지원은 그 신안보 독트린에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연한 현실주의에 하면은 독트린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저희 이란하고 이란 잔불 처리 용도로 쿠르드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신 전략에 맞서서 동맹을 어떻게 보면 분담할 것이냐, 안보 부담을 이스라엘은 두루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총평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의 그 중동 전략, 안보 전략 하에 중동 서브섹트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8국가 인정 조건부, 사우디 국가 인정, 이거 아브라함 협정보다는 요런 드루족 같이 혹은 아니면 여기 쿠르족하고 연합하는 실효적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거창한 아브라함 협정, 사우디랑 맺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우디 언론을 들여다보니까 90%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MBS가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떠밀린 경향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그 안보 전문가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총리 안보 그립 강화가 이제 이런 수면 아래서의 그 중동 영내 질서를 아마 이스라엘이 주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쿠르드족 얘기하면 또 할 얘기 많지만 참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기운의 민족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여러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한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그 마음을 열 때는 다급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과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그 쿠르드족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쿠르드족의 그 용맹성,
아주 전쟁을 잘하거든 전투를. 특히 쿠르드족 여성들 어마무시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이 쿠르드족하고 잘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